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 경영에 대해서 뭐 한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었죠. 자,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뭐 은행의 그 기본적인 업무, 그 다음에 은행의 이 일반적인 경영 원칙, 유동성 관리,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자본 적정성 관리. 자, 이 4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충당하는지, 뭐 자산 관리, 이것도 방법이나 현황, 부채도 했고,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관리까지도 했습니다. 자본 들어오는 경우가 있네요. 자, 마지막 남은 것은 이 2개입니다. 신용위험하고 이자율 위험 관리. 신용위험하고 이자율 위험 관리하고, 그 다음 부외 거래, 요 3개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앞에 4부분은 이제 소위 대차 대조표 차원에서 봐서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걸 또 뭐 이 자본 부족 관리 같은 데 또 했죠. 이 부분을 뭐 마지막에 좀 급하게 끝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본 적정성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본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2차원의 문제입니다. 2차원의 문제가 소위 그 충격에 안 망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한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그 오너라든지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게 있는 정도의 자본, 가장 적절한 자본이 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2가지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쪽이 나빠지고,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는 이런 상충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죠. 이게 이제 자본 적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로도 분석을 해봤죠. 수치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ROE, ROA,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수익성 지표입니다. 주주로서의 수익성 지표가 이거죠. 주주로서의 수익성 지표는 뭐 이게 EM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ROA가 높고, 뭐 ROA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은행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적인 요인이죠. 은행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이 특별히 ROA가 높다, 뭐 그렇기는 힘들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해 가지고 ROA를 높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EM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EM을 높이게 되면 은행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EM을 높이면 수익성은 높아지는데, 그 반대급부라는 것이 소위 뭐 외부적인 충격, 뭐 불황이랄까, 경기, 뭐 아니면 금융위기랄까, 아니면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거시 경제적 시스템 충격이 왔을 경우에 은행이 더 취약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이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거야 뭐 사실은 이 금융위기란 것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후진국에서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번에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9번째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부도가 거의 9번째, 제일 세계적으로 단골 금융위기 국가죠. 9번째 금융위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자주 발생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죠. 일부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글로벌이라는 게 붙은 것은 이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마저도 이건 로컬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하나뿐만 아니라 물론 뭐 그때 4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동아시아에.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그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 금융위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즉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미국 서프라임 목격지역의 금융위기, 아니면 유럽의 소위 픽스 4개 국가에서의 금융위기, 이런 거죠. 이런 게 발생하게 되니까 뭐 은행들이 뭐 엄청난 부도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은행 자본 부족으로 신용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 증가율이 하락하고, 증가율이 하락이 아니라 신용이 감소합니다. 신용이란 것은 사실 신용이란 것은 쉬운 이야기로 하고 쉬운 용어를 쓴다 그러면 대출이죠. 대출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신용 공급, 신용을 공급하는 것은 은행이죠. 그 신용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 대출, 대출이 증가율이 하락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출이 줍니다. 즉 은행이 보유한 주거용 모기지 유동화 증권에서 엄청난 손실. 이거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은행 자본이 감소했다. 대출이 은행이 손실이 발생하니까, 손실 발생하면 은행은 그 손실 부분은 대차대조표 오른쪽에서 자기 자본에서 그거를 감한다고 했죠. 감하고 나니까 은행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자본이 남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 더 이상 자본보다 더 많은 규모의 소위 손실, 부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은행은 부도 상태다 라는 거죠.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감축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를 보겠지만 이게 쭉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몇 개 대출이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실 처리하고 자본이 줄입니다. 자본이 줄어드니까 은행들은 그 보수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줄어드니까 이제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만 대출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대출 받은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고 만기 연장을 못 받게 되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게 되니까, 또한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옛날보다 못 받게 되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더 많은 부도가 생기죠. 그러면 또 자본이 더 줄어들죠. 손실 때문에. 자본이 더 줄어들면 또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 다시 또 이 대출에서 부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본이 다 잠식되고 부도가 날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뭐 투자은행이 부도가 나는 것은 또 뭐 그렇고,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마저도 많이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은행이 시티뱅크입니다. 시티은행. 시티은행인데 미국에서 시티은행도 이때 그 기술적으로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유화를 했죠. 일종의 국유화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부도 나는 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경제가 그냥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가가 그 국유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이 사태가 일단 처리되고 난 뒤에 다시 그 뭐 민영화를 시킨 그런 셈입니다.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한다. 그렇다 그러면 소위 적정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적정 자본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본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완충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완충 자본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은행의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투자 수익성은. 이런 것들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뭐 이제 이 금융위기를 몇 번 겪고 나서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 많긴 많아졌는데, 상식적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완충할 수 있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자본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스템 충격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민간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봅니다. 워낙 큰 부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큰 시스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가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큰 시스템 충격이 안 되고 보통적인 그런 충격, 통상적인 충격 수준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즉,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뭐 미국 페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은행도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들마다 있는 뭐 요즘에는 실탄을 안 그러죠. 실탄을 쓴다 그러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탄이 아니라 바축카프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것을 옛날같이 총을 쏘는 실탄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포를 쓰는 정도로 돈을 뭐 엄청나게 이제 푸는 거죠. 뭐 돈을 푼다고 해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채권을 많이 사들이는 거죠.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이런 팬데믹은 지금 뭐 그 현상에 따라서 굉장한 인적 손실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는 그렇게 큰 손실이 아직은 실현 안 되고 있습니다. 실현 안 되고 있고 그거에 가장 큰 뭐 예를 들어서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 같은 걸 본다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뭐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주가가 더 오른 판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 이제 문제로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가지고는 정책 당국이 정책을 잘해가지고 큰 경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막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한측에서는 바축카프를 아니 대포를 너무 많이 쏴가지고 도저히 뭔가 하면 자생력을 잃을 정도로 많이 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게 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 손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그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 그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날 것이고 이미 기술적으로 부도난 회사들이 많고 실제 부도난 회사도 많습니다. 뭐 관광 아니면 이 와중에 유가 문제까지 관련돼 가지고 미국 셰일 산업들 그 다음에 뭐 관광 관련 항공 유통 아니면 또 저기 유통에서의 리테일까지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그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쏟아부은 돈에 가려 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가려졌지만 이게 좀 있으면 어쨌든 그 비용은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곧 뭔가 굉장히 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자본 적정성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자본을 적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 소위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충격에 못 버티면 이런 금융위기 때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신용위험하고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관리, 이자율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위험 관리라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은 소위 대출이 부실되는 위험.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한 돈을 떼이게 되는 그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그러니까 이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떼인다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좀 상스러운 표현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표현인데 나쁜 뜻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업이 망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그 돈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거시경제적 충격이 왔는 경우에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자체, 산업별로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이란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걸 쓰죠. 사양산업이란 것은 이제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테크닉을 가진 방법에 따라 가지고 기존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뭐 열심히는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게 뭐 또 바깥에서 본다 그러면, 외부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발전입니다. 발전. 기술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업과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커지는 산업과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이 팔리는 산업과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더 이상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에 따른 이제 신용위험이죠. 자,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 심사와 감시라는 이야기죠. 먼저 심사라는 것은 소위 대출 전 단계입니다. 대출하기 전에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심사죠. 그래서 이 은행은 전문 심사역들이, 심사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심사역이라는 것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돈을 빌리러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면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둬도 될지 안 될지, 얼마를 빌려줄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심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심사를 은행이 잘한다는 것은 전문 심사역이 있고, 즉 대출이 전문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뭐 수리 몇 장 들고 가지고 봐서 그냥 사인하는 건 아니죠. 그 기업의 내부 사정, 그 산업의 내부 사정, 경제 변화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대출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심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관리를 하는 첫 번째가 전문화된 심사를 잘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소위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는 강점에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여기에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상대해보고, 그 다음 많은 대출들을 상대하고, 그러면 많은 대출을 상대한다 그러면 전문화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금융기관,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하나라 그러면 대출 심사위원회 한 사람 앉아가지고 뭐 오는 모든 사람을 보죠. 그렇다 그러면 뭐 전문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큰 서울에서 본점이다 그러면 본점 심사역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산업별로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화되어 있죠. 그러면 대출 심사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가려낸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시라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입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시를 잘 하는 것도 또한 은행의, 그러니까 대출자의 역할이죠.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특히 이제 이건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돈, 여러분들의 저축을 가지고 그 돈값 빌려주는 거니까 그 빌려가는 사람이 잘 쓰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은행이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시 차원에서 제한적 약관을 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할 때 이 돈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용도에 딱 맞도록만 써야 된다 라는 것을 라는 그런 조항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이 지출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일반적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집행이라는 것이 뭐 매달 갱신을 하는데 갱신할 때 그때 뭐 안 되면 더 이상 갱신을 안 해주는,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뭐 그런 집행을 할 수 있겠죠. 감시라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이제 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감시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심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뒤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후반부 처리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 뭐 사실은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대출에 있는 기업에 가본다라는 용어를 쓰죠. 한 번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다. 전화가 물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가본다. 그러니까 물론 안 가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가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뭐 흔한 것이 보통 대출료를 받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은행의 통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통장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월급이 제때 항상 잘 나가고 있고 사람 수도 안 줄었고, 그건 월급 나가는 거 보면 안 합니다. 몇 명한테 나갔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 은행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줄었고,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납품 쪽에서 납품 받은 데서 그 납품 대금이 정기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금융 거래를 통해 가지고 기업 사정을 항상 감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또 직접 찾아가 보죠. 찾아가 보는 것이, 찾아가서 뭐 세세한까지 다 봅니다. 주차장에 차든 잘 주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직원들이 잘 와 있는지 하는 거죠. 직원들이 잘 출근했으면 차들이 다 있었겠죠. 그 다음에 창고에 재고가 적절하게 있는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잘 있는지, 아니면 전기 메타가 많이 돌아갔는지. 전기 메타가 많이 돌아가야지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도 전기 메타가 돌아갔는지 등등, 그런 어떻게 와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거죠. 뭐 거의 탐정 노릇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은행의 심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해가면서 매달, 그러니까 대출해준 기업에 가봅니다. 가봐가지고 그 대출이 무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함으로써 뭔가 하면 부실을 조기에 조기에 알아차린다. 그래서 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회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고객의 예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소위 신용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원이라는 것이 보면 지점에 앉아가지고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냥 멋있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하려고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야지 이런 보다 전문적이고 성과가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위험의 관리로서는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장기 고객 관리, 대출 약정, 담보 및 보상 예금, 신용 할당. 이 장기 고객 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형 금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relationship banking. 자, 은행이 왜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고객 같으면 당사자가 잘 아는 겁니다. 은행의 지점이 왜 필요하냐? 은행의 지점이 왜 필요하냐? 라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은행 효율화 차원에서 지점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은행에 찾아온 사람 숫자, 그 다음에 수익성 따져가지고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기 고객 관리 또는 관계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계속 거래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내용을 은행 당사자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잘 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심사 기준보다도 또 심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런 지표는 나쁘더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건실하게 잘 운영되더라. 그러면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점수는 높였는데 저기는 어떤 구린 부분이 있더라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대출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지속되고 오래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또 한 부분이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아도 문제입니다. 많아도 문제고, 이 릴레이션 뱅킹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지역은행은 지역 사람이 지역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야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 기업을 잘 알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사정이 나쁘더라도 그냥 환수 안 하고 좀 버텨주기도 하고, 이름으로써 같이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 즉 장기 고객 관리에서 나오는 것은 더 많은 정보죠. 더 많은 정보라서 기계적인 그런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금융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신용유형 관리의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대출 약정을 하기도 하죠. 대출 약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한적 약관입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이 대출을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된다. 라고 거기다 적어 놓죠. 그리고 그걸 항상 지키도록 모니터링을 하죠. 그런 게 또한 신용유형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인 것이 이제 담보 및 보상예금입니다. 담보죠. 보상예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보상예금을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속칭 꺾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꺾기. 옛날에 이제 이게 횡령했는데 꺾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떤 기업이 은행한테 10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는 예금을 강제시키는 거죠. 정기 적금 같은 저리 예금을 강제시킵니다. 10억 중에서 2억은 적금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러니까 예대 마진인데 대출에 비해 가지고 낮은 이자로 예금을 유치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 수익이 생깁니다. 낮은 이자율을 받는 예금을 일정 부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상예금입니다. 보상예금이고 옛날에는 꺾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대출 액수 중에서 일정 부분을 꺾어가지고 은행이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심사역이나 대출 담당자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실적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워낙 대출 자체가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특기였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다 해주고 어쨌든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일단 감독기관에서 꺾기는 불법화시키고 굉장히 이제 징계도 많이 높였죠. 그래서 요즘엔 잘 꺾기를 못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인 것이 옛날에는 대출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꺾기를 당하면서도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은행이 돈이 넘치고 은행은 가능한 한 대출할 때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꺾기를 해요. 꺾기가 안 들어가고 안 통하죠.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 거래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나면 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예금 하나 들어주십시오. 보험 하나 팔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거의 그게 어떤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쏘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긴 생기죠. 그게 이제 옛날에 꺾기를 통해 가지고 은행들의 영업 실적을 올렸던 거고 여전히 지금 또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그걸 안 해주면 대출 안 해줬으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건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제한다 그러면 당장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그 은행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그게 보상예금이었죠. 보상예금인데 담보는 당연히 있습니다. 담보는 대부분 은행 대출은 다 담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기 초에 봤죠. 담보부 대출이 모기지가 대부분이더라. 모기지라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자, 담보가 왜 필요하느냐? 신용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담보가 있으면 신용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담보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관리, 감독, 여신 관리, 감독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빌려준 것도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돈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담보가 있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보 가액만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인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 돈가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탈라면 그냥 담보 가지고 손실을 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담보가 제일 강력한 신용위험 관리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 특히 부동산 담보 같은 게 은행 대출의 뭐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인 것이 신용할당. 신용할당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 충격에 대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은행의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보가 많더라도 또는 아무리 그 산업이 좋아 보이더라도 나름대로 산업별로 그 비율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죠. 분산 대출을 해준다. 신용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액수는 맥시멈 이것만큼이다. 이상은 안 해준다. 그게 이제 한번 충격이 발생하면 거액을 했다가 그 거액 하나 충격이 발생하면 은행 전체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신용 할당. 당연히 뭐 신용은 충분한 사람이고 충분한 기업이고 훨씬 더 대출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은행, 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것만큼만 해준다. 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확률인지도 몰라도 소위 블랙스완 같은 낮은 확률인지도 몰라도 이 신용 위험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대비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 관리의 하나의 그 전략이랄까 방법입니다. 이 담보에 대해서 뭐 신문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은행들 보고 은행이 뭐 우리나라 은행은 담보 대출만 한다. 그러니까 후진적 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 뭐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왜 담보대출이냐 그러면 이 신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이 뭐 일반적인 형태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다음 편은 이자율 위험입니다. 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은행한테는 양면의 칼입니다. 양면의 칼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오르면 좋냐 내리면 좋냐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은행한테는 이자율이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한 방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나빠지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중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한테 좋냐 나쁘냐 시중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으로서는 소위 자산 쪽에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부채 쪽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모든 것이 은행 운영하는 것이 이자율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예금자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 수익성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되죠. 물론 은행의 자산에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그런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새로 구입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뭐 싼 가격 아니면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진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디 있냐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는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약 중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조정을 못해요. 물론 이제 대출도 어떤 대출이냐 고정금리 대출이냐 변동금리 대출이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가지고는 이자율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기간 내라는 것은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하면서 이자를 다시 조정한다? 그게 아닙니다. 보통 하면 뭐 5년, 10년, 20년 동안 이자가 고정되는 고정금리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하고 난 뒤에 이자율이 올라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계속 대출을 해주는 그런 꼴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그 반대라면 은행이 좋겠죠. 반대라는 것은 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해 놨는데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낮은 이자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여전히 계속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뭐 좋을 수가 있겠죠. 즉 양면의 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은행은 이자율 민감 부채를 이자율 민감 자산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경우, 이자율에 민감한 부채, 민감한 부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은행의 주 부채는 예금이죠. 예금은 이자율에 대부분 민감합니다. 예금은. 그러니까 정기 적금 이후에는 보통 다 거의 그날 이자율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 예금 같으면 이자 계속 바뀌죠.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예금이 또한 시장성 예금입니다. 뭐 CMA나 머니 MMF나 그런 것들을 주로 드는데 대부분 시장성 예금이고, 그 이야기는 부채는 대부분 이자율에 민감한 부채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자율에 경직적인 자산이 많습니다. 채권이 이자율 민감 자산인데, 대출은 대부분 이자율에 고정이 많죠. 고정이 많고, 변동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조차도 계약 1년 내에는, 변동이라는 것이 매달 바꾸고 매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짧아봐야 분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변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부채는 이자율 민감 부채를 이자율 민감 자산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쪽이 대부분 이자율에 민감하고, 이쪽에 대부분 이자율에 민감한 게 적다, 상대적으로 여기 비해서. 이런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 이윤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은행 이윤은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이 줘야 되는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율이 상승할 게 늘어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받을 거는 차이가 없는데 나갈 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수익이 주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면 은행 이윤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내가 예금에 대해서 줘야 될 이자는 줄어드는데, 이 자산에서 들어오는 이자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은행 이윤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구조, 만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산과 부채를 구성해야 되느냐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은행 위험, 은행의 경영 위험 또는 이윤,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갭 분석하고 듀레이션 분석입니다. 갭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민감 자산에서 이자율 민감 부채를 뺀 이 액수, 그러니까 이자율 노출된 거죠. 노출된 건데, 이자율에 노출된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자율 곱한 것을, 이자율 변화를 곱하면 은행의 이윤의 변화가 됩니다. 은행의 이윤이 변화되고,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갭 분석이라고 합니다. 갭 분석은 소위 민감 자산과 이자율 민감 자산과 이자율 민감 부채 간의 갭. 그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익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이런 갭 분석이 있고, 연산 문제를 풀어보면 연산 문제에 이제 그런 예가 나옵니다. 나와서 은행의 지금 현재 갭을 볼 수 있는 대차 대조표를 줄 겁니다. 그 대차 대조표는 앞에 있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자율 민감 자산과 이자율 민감 부채. 이런 거죠. 여기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이자율에 민감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야기했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은행은 이윤이 줄어들고, 아니면 적자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윤이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두 개가 바뀌었다. 이자율 민감 자산이 부채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면 그 반대죠. 그런 경우에 그런 은행은 이자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많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갭 분석. 그 다음 갭을 만기 구간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게 됩니다. 만기에 따라서 여러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갭을 측정하죠.
1년, 그러니까 단기 1년 만기 이내 자산하고 붙이면 딱 모아가지고 갭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초과부터 뭐 3년까지, 그 다음에 3년 초과, 뭐 이런 식으로 세 등급을 나눠가지고 각 갭을 본다든지. 그래서 은행의 이자율 위험에 대해 가지고 이 은행이 어떻게 될지를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자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갭이 너무 노출이 많다. 그러면 차이를 줄이는 거죠. 표준 갭 분석은 이자율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라는 것은 자산별로 민감도가 틀립니다. 자산별로. 어떤 자산은 이자율의 민감이 더 민감하고, 또 만기별로 또 이자율 민감도가 틀리죠. 우리가 앞에 이자율을 볼 때, 이자율 결정원리를 볼 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율 조금 변하는데도 가격차가 확 차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이제 갭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은행이 이자율 변동이 예측 밖의 이자율 변동이 나더라도 은행에 큰 손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항상 자산을 재조정하는 거죠. 정권의 시장가치 변화율은 이자율 변화율에다가 이제 듀레이션, 뭐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분석입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만기 기간입니다. 만기 기간. 물론 갭 분석할 때도 아까 갭 자체를 듀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나누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누기도 하고, 그건 이제 갭 차원에서 보는 거고, 듀레이션 차원에서도 자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만기가 긴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예금을 가졌다. 그러면 장기 고정 예금을 많이 유지했다 그러면 그게 돼 가지고는 변동에 굉장히 이 수익성이 크게 움직인다.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금융의 제일 큰 문제는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좋죠. 어떤 충격이 발생했는데 내가 뭐 이익이 확 늘어난다. 그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다는 금융을 잘하는 것은 손실이 안 크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더 잘하는 것은 큰 손실을 안 일으킬 수 있도록, 큰 손실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금융의 제일 큰 능력입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안 망해야 되는 거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안 망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망하고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꽤 괜찮은 수익을 생길 겁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보통 그냥 날아가죠. 한번 날아가면 그 다음에 복구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평생 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 한번 충격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못했다. 그러면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라는 것은 다 뭔가 하면 높은 수익보다는 나쁜 내한테 부정적인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 분석도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죠. 아까 갭 분석도 그런 차원에서 갭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산의 비율을, 그러니까 이자율 민감,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비율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도 예금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만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자율 위험이 왔을 경우에 큰 충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만기를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듀레이션 분석입니다. 듀레이션도 이제 듀레이션에 따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한 번 듀레이션에 따라가 어떻게 은행이 망할 수 있는지 그런 예가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겁니다. 풀어보면 이제 그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부의 활동입니다. 오프 밸런스 시트 액티비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에 4가지 카테고리는 4가지 항목은 다 대차 대조표를 보면 대차 대조표 차원에서 딱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뭐 유동성 아니면 뭐 부채, 자산, 자본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대차 대조표나 대차 대조표에 안 나타나는 기업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프 밸런스. 대차 대조표에 안 나타나는 활동들. 자,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이게. 근데 대차 대조표는 안 나타나죠. 자산이나 부채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죠. 물론 이 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은행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뭐 그런 걸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런 거죠.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 대출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대출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대출을 해줬다. 그럼 그 대출을 소위 채권화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딴 금융기관이 되겠죠. 아니면 투자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위기 때는 그걸 가지고 금융당국에다가 팔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팝니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을 대출채권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채권을 매각했다 그러면 팔고 난 뒤에 100억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대변에서 현금 부분이 100억이 들어오고 대출 부분이 100억이 주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 시트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구성은 바뀌겠죠.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부유활동인데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보다 더 비싸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따분따분 그때 대출을 일으킬 때 높은 이자를 책정해 놨는데 지금은 이자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 높은 이자가 계속 따분따분 들어오는 대출이다. 그러면 처음에 대출해진 액수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그것보다는 그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매각할 정도라 그러면 보통 유동성이 부족해서 매각해요. 그러면 답답해서 은행이 필요에 따라 매각한다 그러면 보통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했는 경우에 부실채권을 매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은행의 부실 위험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냥 은행 자체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책 당국이 그걸 좀 사주죠. 사줘서 이제 구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가액을 다 주진 않죠. 시장 가액으로 사줍니다. 시장 가액으로 사준다는 것은 뭐 회수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대출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100억짜리가 50억에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유활동. 그 다음 전형적인 부유활동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전형적인 부유활동입니다. 뭐 예를 들면 MBS의 이자와 원금을 걷어 이를 지급하는 서비스. 이걸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기 초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그 답변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MBS, ABS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사실 대출 채권을 매각한 겁니다. 은행의 주 대출이 요즘 부동산 담보대출다라고 했죠. 그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죠, 그죠? 모기지 백 시큐리티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인 모기지를 바탕으로 만든 시큐리티를 MBS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출을 묶어가지고 채권을 만든 뒤에 이걸 팔아버렸죠. 그럼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그게 누가 사갔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SPC를 만들어 가지고 SPC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 팔고 페이퍼 컴퍼니는 그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모기지를 페이퍼 컴퍼니에 팔고 페이퍼 컴퍼니는 자기 이름으로 그거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그 채권을 투자자들,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액 투자가들,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매입합니다. 매입하고 돈을 주면 은행은 현금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 그러면 그 담보대출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매달 이자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 때 되면 만기 때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자가 들어오고 회수를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SPC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그걸 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이런 그대로 페이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 같은 경우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기는 채권을 샀는데 실제 대출받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그 이후의 행정 업무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원금을 걷는 이런 것은 은행이 계속 해줍니다. 해주고 사실은 이런 손짓지만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거죠.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SPC한테 그 비용으로 매달 얼마씩을 서비스 비용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은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소위 예금을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을 걷는 그런 과정은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구조화 투자기구,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SPC 아니면 SPV라고 하는데 이 vehicle 투자기구, 구조화 투자기구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은행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이런 구조화 투자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운영하는 데서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수수료죠. 이런 데서 수수료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은행의 수수료 수익 원칙은 뭐냐? ATM 기계에서 송금 수수료, 기계 사용 수수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한 수수료, 등기, 아니면 증명서 떼는 수수료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수수료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함될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요즘 은행들은 펀드 판매를 통해 가지고 펀드하고 보험 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자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위 요즘에는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의 칸막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칸막이를 자꾸 지우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데는 또 반대로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요. 칸막이를 자꾸 지우는 방향으로 갈 때는 안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칸막이를 철저하게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를 분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유니버셜 뱅킹은 은행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은행이 고유에 있던 이 커머셜 뱅킹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역할과 보험 판매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은행에 가서 펀드도 사고 보험도 삽니다. 사실 그거는 은행이 만든 자산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도 있긴 있지만 지주회사 내 옆에 자회사든 아니면 형제회사로 있는 그 은행 지주도 있지만 별개죠. 실질적으로 그 은행 게 아니고 파는 것도 보면 그 형제회사 거보다는 다른 회사 걸 주로 팝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험도 팔고 그 다음에 펀드도 팔죠. 그러면 그걸 판매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게 실제 요즘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아까 그 보상예금 이야기했죠. 끊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기가 정기적금 들어달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보험 하나 사라, 펀드 하나 사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보다는 보험 판매나 아니면 이 펀드 판매에서 그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수료 그 수익 원천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의 고유 수수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은 안 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은행의 수수료. 또 그 외 부유 활동으로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언론에서 자주 찍는데 이제 언론에서 찍는 것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찍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기레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기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스스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뭐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것은 예대 마진이 수익의 원천입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조달해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게 은행의 원천이고 이 수익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뭐 자꾸 비판이 수익 다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사실 수익 다변화보다 은행이 그것만 잘해도 돼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그것만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잘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수익 답이나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아니면 펀드나 보험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인 은행업은 아니란 얘기죠. 뱅크가 할 일은 아니란 거죠. 그냥 구멍가게화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돈이 더 잘 되니까 그걸 하는데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워낙 수익 원천을 다변화하라. 그래 무조건 어디 가가지고는 다 다변화 그러는데 이 다변화라는 것도 이게 뭐 이 문어발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한쪽을 하게 되면 또 다변화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심을 잘 잡고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 활동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다변화에 대한 요구 때문에 부의 활동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변화의 또 하나 부분으로서는 트레이딩 활동과 위험 관리 기법, 금융선물이나 채무 수단에 대한 옵션, 이절 스왑, 외환시장 거래 및 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행도 주식 투자가 돈 벌 수도 있어요. 물론 위험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의 저축 가지고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가지고는 가능해요. 소위 증권사의 프롭 트레이딩과 비슷하게 뭐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선물, 채무에 대한 옵션, 이자율 수합 이건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이건 뭐 몇 학기를 더 가르쳐야 될 정도인데 이제 선물, 스왑, 옵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은행이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많이 생긴 것이 소위 외환거래와 투기, 외환거래 해가지고 좀 외환금융선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때 그 키코라고 하죠. 은행들이 그걸 키코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무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9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98년에 금융위기 때 환율이 변화했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죠. 환율이 배로 올랐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 판매된 키코 대부분의 키코가 손실을 입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난 비판과 여전히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징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팔 때
뭐 이제 다들 그 징벌을 하는 이유가 불안전 판매라고 징벌을 하는 거죠. 불안전 판매라면 당연히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면서 그 위험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은행이나 펀드나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보통 창고에서 그거 파는 사람들이 잘 그냥 대충 해요. 뭐 여전히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위험 관리 기법으로 통해 가지고 위험을 더 키우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고유 음악은 또 다르죠. 위험을 더 키우는 상품을 만든 거죠. 뭐 이것도 그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하고 배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본다 그러면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까 은행이 온갖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제 은행들이 온갖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팔았는데 예상 밖에 이 타겟 가격이 변하게 되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EL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주가 변동, 뭐 코로나 사태가 안 생겼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상 밖의 코로나 사태, 아니면 예상 밖의 저금리 사태 생기죠. 저금리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태죠. 경기가 나쁘면 이자율이 뭐 너무 올라가면 그게 이제 파국이지만, 저금리는 굉장히 경제 전체는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인데, 물론 이제 경제에서 돈이 넘쳐나서 저금리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저금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상 밖에 너무 저금리가 돼가지고 어떤 상품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ELS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걸 판매해가지고 은행이 또 다른 부의 트레이딩을 통해가지고 수익 원천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예같이 키코라든지 지금 ELS 예같이 한번 일이 터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런 큰 위험이 노출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의 본질적인 일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의문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은행의 CEO라고 하면, 당장 은행 CEO라는 것은 은행의 운영 성과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 받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수익이 좋으면 CEO가 계속 연장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 그 실력을 인정받죠. 결국은 수익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니까 고유 부분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이 빡빡합니다. 뭐 어떤 은행이 고유 부분에서 잘 못하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니까 빡빡하죠. 그 빡빡한데, 그러니까 그 고유 부분, 예금 대출 아닌 다른 부분에서 큰 수익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잘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다. 주식 투자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대리인 문제, 이런 경우에 대리인, 은행의 경영자 입장은, 경영자가 주주는 아니죠. 주주는 아니고, 은행의 경영자라는 것은, 은행 주주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고, 은행의 경영자는 그냥 전문 경영인입니다. 은행원들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데 손을 많이 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뭐 다음 장에서 시작하겠지만, 규제 당국에서는 은행의 경영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아니면 이 벌칙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주인 대리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은행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또 이런 쪽으로 계속 또 가라고 또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에서 이제 부의 활동이 이런 것들 또 요즘에서 은행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